영끌족들이나 비투족들 난리 날 것이다. 요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요거죠. 자, 여태까지 대출은 LTV랑 DSR, 어차피 신DT 아닌 DSR에 거의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존 플러스 담보대출 원리금은 금융부채 원리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랑 따로 지정하면 모를까 같이 지정하잖아요. 거의 집 얼마짜리 사느냐, 그리고 내가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얘는 그럭저럭 지켜졌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금융에서 6억을 내준다, 이런 거 안 되죠. 투기과열지구에서 4억을 내줘야만 한다. 그리고 다주택이다 그러면 못 내주죠. 15억 이상이다 못 내주죠.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이나 2, 3금융 혹은 사채까지 써가지고 부모님 찬스 이런 거 써서 샀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되게 적용하기 쉽죠. 거래 대금 보고서 대출이 얼마나 들어갔냐 조달 계획서만 보면 딱 나와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기가 쉽더라.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문제는 얘였죠. 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더라. 거기다가 DSR 같은 경우 원래 다 개인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금융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DSR 40%다. 근데 얘가 20%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 20%를 다른 쪽으로 넣어주고, 이런 꼼수들도 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DSR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용대출 중도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국가부채 폭증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뭐 40% 넘는 거 가지고 하는데 왜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막 하냐.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한 50% 60% 수준이다. GDP 대비. 이 정도면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미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예요? 90% 이상 넘어왔죠. 버틸 수 있겠어요? 톡 치면 무너지지? 초이노믹스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게 지금 몇 년째 걸쳐서 나오고 있죠. 맨날 전 정부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많이 파탄이 났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들 많죠. 경제 쪽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서 하는 게 어떻게든 부채를 억제하려고 한다. 주식 양도세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투하지 말라고. 부채 막 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10년 분할 상환해서 5년으로 축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리금이 늘어나죠. 원금 5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을 때는 연 4%라고 했을 때 1년간 원리금 700이다. 그렇다면 DSR은 14%죠. 근데 5년 나누면은 1200만 원이 되고 DSR은 24%다. 물론 이렇게 계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5천만 원 나누기 10년, 여기다가 플러스 4%. 원금 10%죠. 10년 나누니까. 그리고 5년 나누니까 원금 20%죠. 여기다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로 계산한 건데, 사실상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겠죠. 시기, 복리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게 된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비스무리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갚아야 돼? 원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는 조금 줄어들겠죠. 처음에 4% 했을 때 5천만 원에 4%면 내년에는 한 원금 1천만 원 갚았으니까 4천만 원에 대한 4%.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더해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니까 원래는. 그렇지만 차이는 좀 난다는 거죠. 주택대출 한도도 줄인대요. DSR 확대, 뜬모은 정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DSR은 억제해야 돼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영끌이 왜 나와요? DSR을 확실히 안 하니까 영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부 충격에 더욱 약해진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영끌했던 수요들이. 그러면서 주담대가 없어도 신용대출부터 뭐 DSR 따져볼 수 있다. 주담대 없이 신용대출만 가지고도 DSR 따질 거다. 주담대 받을 때도 신용대출부터 적용할 거다. 영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턱 더 높아져.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학회장. 업자 그쪽에 엄청난 편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거래 규제인데 뭐 강화하면 기능 상실로 왜곡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일본처럼 LTV 120% 받으라 그래요. 왜곡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도구나 카우나 다 사는 거고. 그거야말로 엄청난 왜곡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도 무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뻥 터지는 게 일본 부동산이었죠.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리먼 때도 마찬가지였죠. 리먼 브라더스가 왜 망했어요? 신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모기지 내줘가지고 마구 빌려줬다. 그래서 집값은 폭등했고 신용도 안 되는 사람들도 집을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 집 마련 되네? 좋은 현상으로 보였나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집값 상승세 멈췄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력이 안 되고 집값 떨어지니까 내가 갚을 필요도 없겠다 느낌 드니까 하나둘씩 파산하는데 은행에서 회수가 안 되죠. 동시다발적으로 경매가 나오니까 유찰되고 그래서 은행도 회수가 안 될 뿐더러 당장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회수하더라도 전액 회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세계 5대 은행 안에 들던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망했다. 가계부채가 영끌이 막 늘어나가지고 부동산 저는 위험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즉시 처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데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됐을 때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다. 그거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바젤 1, 바젤 2, 바젤 3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젤 3까지 적용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교수라는 인간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팔아먹으려고 이쪽에 기득권이니까 부동산 업자들 뭐라 그래요? 주거 사다리 끊긴다. 주거 사다리 끊기는 게 걱정이에요? 실거주들이 거래 안 하고 실거주들이 거래 안 하면은 투기 수요들도 살 이유가 없죠. 결국에 투기 수요들이 시세 차익 봐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방법은 마지막에 대신 설거주해줄 실거주를 찾는 건데 실거주가 안 사게 되면은 투기 수요들의 메리트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다면은 투기 수요도 안 사고 실수요도 안 사.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망하는 거죠. 주거 사다리 끊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 밥줄 끊길까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언제부터 주거 걱정해줬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토끼몰이식 대출 규제래요. 총량 틀어 막아놓고 DSR도 강화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국가부채 그렇게 맨날 지은리을 하면서 왜 가계부채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규제해서 대출을 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언론이 없어요. 가계부채 막으면 부동산 안 사고 주식 안 사고 가계부채 상환하는 동안 소비 침체되고 그러니까 사치품,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을 줄이게 되죠. 언론사에서는 광고가 끊긴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부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예전부터 계속 위험했던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는다. 이미 바젤3 시대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금융권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 금융권 뿐만이 아니죠. 무리한 대출은 막아야 되죠. 사채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 4금융 캐피탈이나 이런 데도 다 막아야 되죠. P2P나 이런 데도 위험 수준 넘어간다 싶으면은 불법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도 하긴 하겠죠. 법망을 피해서. 근데 잡아내야죠. 결국엔 이게 나라를 좀먹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지시하고 금융위원장도 지시하고 금강원 원장도 계속 검토하고서 진행하고 있다. 왜냐면은 그대로 두더라도 버틸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저금리니까 자산 가격 상승하도록 두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희망에 빠져서 계속 대출 늘리면서도 열심히 갚겠죠. 그러다가 거품만 키워놓고서 특히 자산 거품과 부채 거품이 동시에 커지고서 터지게 되면은 진짜 나라 작살난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똥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정부까지 안 건들고 넘길 수도 있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권 유지는 편하죠. 나라 망하는 거죠. IMF 한번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더 크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비율은 낮추고 적용 대상은 높인다. 즉 비율 낮추는 거는 DSR 낮추고 사실상 40%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적용 대상 누구는 DSR 규제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적용 대상 한다. 1금융에서 2금융에서 3금융에서 뭐 저축은행이나 사채나 P2P나 이런 데까지 다 넓히면 좋겠죠. 신용대출까지도 넓히고 신용대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무리하게 증가했죠. 이게 다 영끌 B2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사실상은 생활자금이 많죠. 영끌 B2 외에 생활자금도 많다. 가계대출 수익 어때요? 거래량은 급감했는데도 주담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 떨어졌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나요? 그 뒤에 7, 8, 9월에? 아니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근데 주담대 잔액은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주담대 갚고서 줄어드는 잔액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것이라고 증여하고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민들끼리 싸우게 둬놓고서 그래도 집값 계속 오른다 해가지고 영끌하게 유도하고 서민들 집 못 팔게 한 다음에 부자들이 팔고 빠지는 거예요. 2019년에 그 현상 나왔죠. 20년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내년 초에 또 나오겠죠. 부자들 부동산 비중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더 오를 것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못 팔고 있어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빚 엄청 끌어가지고 조금 갭투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안 팔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왜냐면은 영끌이 사고 그런 사람들이 팔았다면은 늘어나는 만큼 갚는 양도 많았을 텐데 거래량 훨씬 줄었는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신용공여 잔고 즉 주식하면서 빚 얼마나 빌렸냐 오지게 빌렸다는 거죠. 지금 올해 9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2배 이상 빌렸다는 거죠. 이렇게 빚더미에 쌓여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주식 쪽으로도 뭐라 그래요. 쥐꼬리 이자 포기하고 동학감매로 간다. 그래서 넉 달째 썰물. 제가 은행 예금 이자 얼마 안 된다는 이런 기사에 되게 열이 받는 게 뭐냐면은 기준금리 떨어져서 예금금리 떨어지죠.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때 신규로 개설했을 경우고 예금 보면 어때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일반은행 다 90% 이상이 뭐예요? 고정금리예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통장에 그 금리대로 그대로 넣어 놓으면은 기준금리 떨어진 거랑 관련이 없다. 근데 기준금리 떨어졌으니까 예금하지 말고 사래요. 지금 저금리가 예금해도 돈이 안 된대요. 기존에 있던 거 다 돈 돼요. 이거 2017년 기준이에요. 20년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은 변동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은행이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떨어졌죠? 근데 예금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지급한다. 그대로 이자 지급하는데 대출은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떨어지면은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주가도 보더라도 은행주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은행주들 저평가라고 사나요?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주식 검색해보세요. 은행주들 어떻게 됐나. 은행이 그렇게 위험하니까 자꾸 회수하려고 하는데 망하라 이거죠. 지금 대출 규제 가지고 까는 것들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우리나라에서 터뜨리고 싶은 매국노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 이제 돈도 없어요. 중단했다. 그리고 부실연체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부실연체가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지금 저걸 편승해서 한탕 벌어보겠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사람들 많다. 동학개미들. 제가 무리하게 막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거 조만간 터집니다. 딱 보면 나오죠. 반대매매 금액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올해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 빌린 거 다 영끌 비투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20에서 29세 보면 어때요?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오히려 줄이고 있죠. 영끌 30대들이 많이 한다. 작년에 많이 했고 올해까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30대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줄이고 있는데 20대들이 이렇게 늘리고 있다.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있죠. 60대는 어떻게 줄였을까요? 돈도 못 버는데 처분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동안 이들이 사고 있다. 얼마 못 줄었다는 거. 많이 늘었다는 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떠넘기고 나이 많은 세대들이 돈을 갚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살 때라는 소리예요?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니까? 인터넷 더 잘하니까? 경제 지식이 어느 쪽에 많은지는? 안 봐도 경험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과열 아닌데 영끌에 놀라 섣불리 조였다 하면서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어요. 미친 인간들아! 니들이 유동성 많이 풀렸다면서요. M2 통화량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그럼 비중으로 따지면 돼요 이거? 맨날 비중으로 따지고 있다. 인간들이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외국 경제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 돈줄 마른 서민 소상공인 골탕이래요. 고를 그냥 텅 쏴버릴라 그냥. 결론. 은행 부실 위험 높아지고 있죠. 예금 이자로 지출되는 건 그대로인데 거의 그대로인데 금리 인하하더라도 예금이 지금 개뿔도 안 된다 이딴 얘기 믿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쓰던 통장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반대로 대출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거기다가 저런 말에 속아서 예금은 빠지고 있는 동안 대출은 엄청나게 빌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 높다. 여기서 빚을 억제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억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리먼 이상의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리먼 때는 미국 은행이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젤3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은행들도 다 대응하고 있고 정부도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뭐 사다리 막느니 뭐 서민들 대출로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막느니 뭐 이딴 개소리 하는 인간들은 매국노들이다. 진짜로 나라 망하게 하는 인간들이다. 요거까지 꼭 알아두시고 영끌 비투어 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키웠던 유동성의 거품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그때부터는 팔자장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점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랬지만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말란 적 없어요. 금 사지 말란 적 없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무리해서 빚내서 하지 말고 충분히 자기가 감당 가능한 금액에서 해라. 지금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수에도 크게 바뀔 수 있고 그때 무리한 사람들이 항상 탈이 나게 되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